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제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의 해상에서 제재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석유를 제재하기 시작했고 울며 겨자 먹기 약간 그런 식으로 전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메이지 유신을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단어는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워낙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정확한 의미, 네.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메이지 유신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이지 유신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메이지 유신의 메이지는 새롭게 권력을 얻은 천황의 연호입니다. 네. 메이지 천황이거든요. 그리고 유신이라는 거는 뭔가 새롭게 완전히 바꾼다 이런 의미고요.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유신헌법도 메이지 유신에서 따왔습니다. 네. 근데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게 1868년인데 사실은 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게 1876년이거든요.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거의. 사실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 세력의 문을 연 거는 그보다 좀 몇십 년 전이거든요. 네. 예, 그게 1854년에 미국의 흑선이 와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렇게 따져봐도 사실은 3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본이 완전히 근대화에 성공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도 세국 정책을 했다 그러는데 일본의 세국 정책은 우리나라와 좀 달랐습니다. 에도 막부가 쇄국 정책을 하면서 다 서양 세력의 문호를 막았지만 데지마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 세력과는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 세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네덜란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의 근대화는 에도 정부라는 그런 중앙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 중앙 정부에서 떨어져 있던 번들, 일본의 지방 정부를 번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번들이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사스마번이랑 조스번이라는 번들인데 이 사스마번과 조스번들이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초창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영지를 저 바깥에 변방에 이제 정해진 거거든요. 이런 번들이 나중에는 중앙 정부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근대화를 이루고 자체적으로 학생 유학을 보내고 자체적으로 철선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런 노력들을 해옵니다. 이게 말씀 결국 지방 정부. 맞습니다. 예, 지방 정부의 자치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를 무너뜨린 거죠. 아. 이 번들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메이지 번들의 주역이 돼서 이걸 유황, 웅번이라고 부르는데 이 웅번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에도 정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정부를 세워서 이때쯤에는 굉장히 일본의 근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에도 막부 시대 이 번성, 과거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이 정말 강력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인구가 100만을 넘었던 아주 거대한 도시였다. 이 예. 과거에 이 100만 넘는 도시라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만큼 뭔가 권력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에도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도쿄가 예. 이유가 있나요? 에도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사에서 보기 드물게 200년 이상의 평화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서는 에도 시대 때는 무사들의 권위, 즉 지방 정부를 끊임없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제를 에도 그 중앙 정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지방 정부를 통제를 하면서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참근교대라는 걸 사용합니다. 참근교대는 뭐냐면은 지방 영주들, 다이묘들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에도에 와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 에도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반란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가족들은 에도의 북박이로 만들어 놓고 인지로 삼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평화 시대가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참군교대를 하려면 일본 각지에서 에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길들을 정비합니다. 고카이도라고 일본에 있는 중요한 도로들이 정비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루어지면서 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에도로 가는 과정이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가오를 잡고 이런 말씀 쓰셔도 자기의 어떤 체면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명, 뭐 심한 경우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에도로 가는데 그걸 굉장히 허장성세를 부릅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일본 경제가 발전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본의 일단 도로망, 그래서 물류가 많이 당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각지를 다니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상업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재밌는 거는 이때 벌써 일본에서 가이드북이 나옵니다. 여행 가이드북. 그래요? 예. 여행 가이드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런 그 숙박 시설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물류들이 에도로 들어오고 에도에 있는 것들이 또 나가고 오사카도 여기서 굉장히 크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을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에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랬던 에도를 어쨌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네. 그 정부를 뒤엎고 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근대화된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라고 이제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인들만 그렇게 개화가 되고 뭔가 문물이 발전되고 하면서 나라가 성장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주변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전쟁이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 과거 그 여러 가지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메이지 유신 정부 네. 그 정부도 보니까 뭐 해군, 육군 서로 파벌이 갈려서 이게 명령이 일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부의 명이 일어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각각의 막 세력을 갖고 싸우는 네. 좀 이상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후자부터 좀 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세력이 쿠데타나 혹은 어떤 메이지 유신 같은 격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면 이게 하나의 딱 단체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권력 핵심부에서는 엄청나게 권력 투쟁이 생깁니다. 권력 투쟁이 생기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해군성과 육군성 이 서로의 권력을 놓고 싸우게 됩니다. 물론 육군이 나중에 권력을 잡게 돼서 육군의 권력을 잡게 돼갖고 육군성이 이제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전쟁들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렇게 애초부터 서로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만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다른 나라랑 같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화가 되면서 자신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민지를 확보를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그 주변국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네. 그렇죠. 그건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니네가 성공장해야 그렇죠. 돼? 말이 안 되는 되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 됩니다. 영국 편을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이 엄청난 호황을 누립니다.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지 않습니까? 29년에. 대공황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본이 경제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일어서고 거기에 육군성이 제일 앞장을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 보면은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일본보다 약해 보이는 나라들 그 다음에 근대화가 안 된 나라들 보면 쉽게 이길 것 같으니까 네. 침략하고 뭐 이런 거 그럴 수 있다 쳐요. 네. 근데 왜 미국을 건드려서 패망의 길로 갔을까? 항상 저는 그게 아니 자기네가 이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 진주만 습격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학자들도 궁금해합니다. 아 그래요? 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이제 육군성의 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정을 해서 이제 가는데 사실은 그 몇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미군이 이렇게 신속하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깊숙이 참여하게 될 줄은 예상을 미처 못했다. 라는 썰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있는데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일본 제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을 제재를 하는데 일본의 해상에서 제재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석유를 제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미국을 건드리지 않고는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약간 그런 식으로 전쟁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여지가 있을 굉장히 것 논란의 같긴 여지가 한데 있습니다. 어쨌건 그로 인해서 원자 폭탄을 맞고 네.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됐죠. 네. 폐허만 남은 그 상태였을 텐데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네. 근대화에 그러니까 재건에 성공했는지 선진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이 일본을 점령을 메가더가 일본을 점령해서 일본을 키워줄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을 평화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일본의 무장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일본을 되게 억누르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무렵해 가지고 중국이 공산화 됩니다. 아, 그리고 소련이 너무 커집니다. 네. 그래서 딱 보니까 결국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 블록을 막을 수 있으려면은 뭔가 여기에 교두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일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본을 키워서 일본의 공장을 만들어서 군수물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일본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공산권들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그 미국이 6.25 전쟁에 신속하게 개입을 하면서 미군을 파견했는데 그러려면 배후에 기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미국에서 만들어갖고 공수해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됩니다. 그때 일본의 그 수사장 이름이 요시다였는데 요시다가 한국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때 회의하다 말고 야 일본을 돕는구나 하늘이 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케이스가 된 거네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그 일본은 어쨌건 그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이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됐죠. 네. 가장 많은 주변 국가에서 문제화 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식민지 정책, 네. 이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관, 네.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만 해도 지금 솔직히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인데 계속 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식민주의 역사관입니다. 예, 역사관은 뭐 흔히 얘기하면 역사를 보는 관점, 역사를 보는 틀, 시각 이거를 얘기하고 그렇다면 역사를 바라보는데 식민주의의 입장에서 식민주의라는 뭐냐?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관점이 바로 식민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뭉쳐서 식민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사실 식민사관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일본이 반성을 안 하고 제국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민사관이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관 이제 패망하고 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왜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네.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고 이런 그 흐름은 없었나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평화헌법이 제정이 되고 평화헌법을 제정을 한 게 이제 다시는 무장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제정을 하면서 그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됐지만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엄청난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뭐 원자폭탄을 세계에서 최초로 2방이나 맞은 나라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도쿄 대공수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에 10만 명씩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원자폭탄이 아니었는데. 와.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거기 그 다음에 그 반딧불의 면화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나타나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겪은 고난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이 반성을 하고 일본은 무장보다는 경제 성장에 열심히 하고 무장은 미국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한다가 사실은 기본적인 노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평화헌법.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근데 경제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일본이 많이 컸습니다. 네.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나온 책이 뭐냐면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이럴 때 나온 책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팬이라는 책입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 국가가 돼야겠다. 우리가 미국에 딸릴 게 뭐냐? 록펠러 센터도 우리가 샀고, 뉴욕도 우리가 다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무장을 하고, 그때부터 뭔가 군사적으로도 대국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사실은 이제 죽었는데,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정점에 이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 국가가 돼서 헌법을 바꾸고, 그래서 무장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 같은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그런 군국주의의 후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본 국민들에게도 큰 어떤 그 반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호의를 얻고 있는 어떤 그 역사관인가요? 아니면 일부 그런 극우주의자들에게만 통하는 역사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은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일본 사람들 중에 일본의 보통 사람들 중에는 사실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고 뭔가 군사적으로도 대국이
있는 것을 원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이런 그 일본의 옛날 것들을 지키려는 사실 그런 것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제가 이제 여행하는 일본사라는 책을 쓰면서 일본을 많이 가게 됐거든요. 네. 몇십 번 일본을 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평화 집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축을 얘기를 하고 평화헌법을 지키자고 얘기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 70세입니다. 오래된. 예. 이분들이 옛날 일본이 미국과 군사협정을 맺을 때부터 반대하면서 평화 시위를 했던 분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위를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노후화가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수혈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식민사관 때문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 뭐 그렇게 완벽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흔히 그 독일과 비교가 많이 되죠.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그런 반성들을 어떻게 해나갔나라는 거에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반성을 되게 여러 번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나름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없었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크게 반성하지 않아도 나라가 잘 설 수 있게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공산권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특별히 반성을 하지 않아도 키워주는 그런 전략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일본은 별다른 반성 없이 다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가보면 일본 참 평화롭고 개인 일본 사람들 보면은 참 친절하고 뭐 좋은 사람들 같기는 한데 그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로 뭔가 이 감정이 민족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 일본을 가면은 참 그 뭐라 그럴까요? 희한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무슨 뭐 호스트 바라고 하나요? 그 남자들의 그 호스트 사진이 막 길거리마다 막 해가지고 이번 달에 매출 1위 막 해가지고 막 사진이 막 올라와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들. 남성이요. 어쨌든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어떤 성문화를 네. 얘기할 때 네. 되게 좀 개방적이고 네. 뭐라 성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성에 대한 뭔가 되게 자유분방한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건 네. 맞는 얘기입니까? 아, 대표님도 저랑 같은 걸 보셨군요. 오사카에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텔 옆에 쭉 그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네. 카페 같은 것들인데 예, 술집들인데 그냥 네. 간판이 그냥 다 남자들 얼굴.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처음 도쿄를 갔을 때 도쿄에 가부키초라고 거기는 뭐 일반적인 데는 아니고 유흥업소들이 좀 밀집해 있는 데인데 거기서도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말씀하셨듯이 아니 남자들 얼굴이 쭉 붙어 있는데 여기서 1 써 있고 크게 붙어 있고 좀 작게 붙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호스트바고 호스트바의 매출 순위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 비슷하게 충격을 받은 게 그때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노출 수위가 많지 않았는데 일본의 성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거를 지금 공중파에서 되나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노출 수위가 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은 일본은 성진국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책을 통해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여러 가지 풍속 산업들이 발달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과거서부터? 과거서부터.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전란이 많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일본은 자기들끼리 싸웠죠. 그래서 내전이 많이 있었죠. 내전이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갖고 사실은 남자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성비가 좀 불균형했습니다. 성비가 불균형해서 사실은 이런 성적으로 굉장히 좀 장려해서 인구를 좀 유지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신토 문화가 여기에 한몫을 합니다. 신도, 그러니까 우리 신사, 네, 신도 맞습니다. 이 얘기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던데 일본을. 그건 아마 인도에는 안 될 겁니다. 보통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나오는 격언 중에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고 인도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보통 그래요? 그러거든요. 안 되는군요. 일본 뭐 어마어마한 신이 있는데 일본의 신토 문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신사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 결국은 애니미즘이라고 보통 부르죠. 세상 만물에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 혼령이 깃들어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해서 일본의 신사 문화가 있는 건데 일본의 신사 문화는 당연하게도 이후에 유교나 뭐 이렇게 약간 격식을 갖추고 윤리적인 게 아니고 본능에 약간 더 충실한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토 문화에 그런 일본의 신토의 축제, 마쓰리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모여서 즐겁게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는 아, 중인 환시리의 성관계를 갖는
그리고 혹은 옆에 비켜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네. 그 인구를 계속 출산하고자 하는 어떤 권력자들의 의도 이것이 계속 정책으로 아니면 무슨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권력자들의 의도도 이제 뒤에는 이제 그거가 이제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하지만 그러니까 신토가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거든요. 종교적 의미 그렇죠.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시에는 뭐 그 다산의 비너스 이러면서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종교적인 이유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신토 문화에서는 굉장히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모노라는 옷에 대해서도 뭔가 그러한 어떤 행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저 어렸을 때 그 듣는 얘기거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들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잘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쓸데없는데 관심이 많군요. 아마 이거는 그 일본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성진국이다라는 일단 그런 인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사실은 일본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뭐를 보더라도 일본은 좀 폄훼하고 싶고 뭔가 좀 낮춰보고 싶고 약간 그런 우리의 어떤 집단 무의식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의 기모노는 사실은 일본의 기모노라는 거는 그냥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복, 옷 이렇게 부르듯이 그 전까지는 기모노가 그냥 이 옷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화가 되고 양복이 들어오면서 기모노가 일본 전통 의상을 뜻하는 말이 됐죠. 우리가 한복을 이제 우리나라 옷을 뜻하는 거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모노는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예쁜 그 뒤에 이제 허리띠, 오비라고 부르는 허리띠가 크게 있는 그런 것들을 보통 기모노라고 부르는데 기모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일본의 기모노는 뭐 예를 들어서 번식을 위해서 성행위를 좀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 그러면 보통 여성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기모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 약간 도시괴담이죠. 그래서 뒤에 오비라는 허리띠를 딱 풀면 옷이 싹 이게 벗겨지면서 이게 되게 담요처럼 쫙 깔리면서 어디서나 이렇게 남녀가 맞아요. 그런 성관계를 얘기가 할수 있었어요. 있게, 예, 그런 식이 돼 있는데 일단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오비를 딱 푼다 그래서 이렇게 잘 벗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허리띠가 되게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엮어가지고 약간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전국 시대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숫자, 그 그러니까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오비가 이렇게 커진 거는 에도 시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비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등 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모나게 맞습니다. 있는.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허리띠로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그러니까 그 대신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성산업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곽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일본에. 그거는 있는데 사실은 그 기모노는 성행위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옷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본의 문화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선입관들이 만들어낸 약간의 가짜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런 건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진짜 욕할 만한 걸 가지고 욕해야지. 네, 맞습니다. 잘못 알고 욕하면은 오히려 그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비웃음을 무식하다고 네.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남녀 혼탕 이것도 네네. 그냥 일반적인 문화로 봐야 될까요? 독특한 문화죠. 일본에서 남녀 혼탕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300여 개의 남녀 혼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대표님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갔던 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에서도가 아니고 일본 그 지자체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본의 혼용 문화를 체험하자. 그래가지고 남녀 혼탕을 가게 됐습니다. 이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녀 혼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는 게 약간 놀랐고 그래서 뭔가 일만의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되게 뿌옇고요. 그리고 남녀 혼탕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녀 혼탕이 그 내부에도 있고 이제 외부 노텐부루라 그래서 노천온천에도 있는데 거기에 갈 때는 보통 남자들은 수건이나 아니면 그 노천온천 전용 그런 팬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대부분 입고 여성들도 약간 원피스 같은 걸 입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냥 근데 그럼 왜 굳이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그 문화가 네. 있었던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도 혼용 문화가 있거든요. 그치. 독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몇 개 나라가 혼용이 있는데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혼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일본은 되게 습하고 더운 기후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은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이 되게 많았죠. 지금도 뭐 그 원숭이가 들어가서 즐기는 온천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또 재밌는 거는 목욕탕 문화가 절에서도 이게 목욕탕 문화가 생기거든요. 네. 절에서는 사실 그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절집에서부터 목욕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중세 시대가 되면서 휴식과 사교의 장으로 이런 대중 목욕탕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일본 여행 갈 때, 어떤 점을 또 이렇게 좀, 봐야지 될까? 좀 이게 관점이 좀 달라지긴 하네요. 네. 하여튼, 알고, 네, 그래야, 뭔가 알아야, 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미식이 됐든, 네. 그래야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행하는 일본사 책의 작가시죠. 구한의 작가님 모시고, 네, 일본의 고대 역사부터 근대에 있었던, 네, 일들 한번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새로운 사실들도 몇 가지 좀 알게 돼서 아주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그 나라의 기본적인 역사 조금 알고 가면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는데 네. 또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세계,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구한의 작가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